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오늘은 챕터 13 민법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약간 AS 할 게 있어가지고 잠시 121페이지에 문제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양식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안전보장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억, 양심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있다. 아니죠. 니은,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디귿,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한 사례다라고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본 결과 그게 아니고 기본권 충돌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권 충돌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기본권 갈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고 이거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렇다면 리을이 맞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고 했던 거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 사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한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걸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그때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디귿이 일단은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챕터 1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이 법과 정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문제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 민법 부분입니다. 이 챕터 중에서도 챕터는 13에서 18까지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잘 듣고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법의 의미를 보시면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있습니다. 공법은 그냥 공적 기관, 국가 기관들이 개입돼 있으면 공법이고 나머지 민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끼리의 법률 관계가 있다 그럼 사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근대 민법의 4원칙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번 양가로 3번 근대 민법 원칙의 문제점, 양가로 4번 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과정은 지금 근대 민법의 원칙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 현대 민법에서 도입한 새로운 원리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판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민법에 여기가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는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이니까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권, 국가권 간에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래 원칙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의 큰 문제는 바로 입증 책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고의 가실이 있다는 그걸 주장하는 네가 밝혀내라. 이게 입증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현대 민법에서 수정의 원칙이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문제점으로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금지했더니 소수의 재력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력가가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통로를 지나가야 돼요. 통로를 지나가야 자기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긴 자기 땅이니까 절대 통행하지 못해.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씩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에 의하면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됐더니 소수의 재력가가 독식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죽게 되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수정 원칙이 나오죠. 그러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성을 가져라. 이게 그 이번 현대 민법의 수정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는 경제적 약자한테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임대차 같은 거예요.
건물주가 이제 임차인한테 계약 기간을 너 한 달 뒤에 나가, 또는 그 시설을 다 해놨는데 그 만약에 점포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걸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되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새 권리금이나 이런 거 그 환수를 해야 나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임차인이 정말 멋있는, 정말 되게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다 임차를 딱 했는데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그 상점이. 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을 만약에 뭐 되게 불공정하게 6달러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만 3달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인테리어 비용도 다 충당하지도 못한 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경제적 강자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TV를 만들었어요. 근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TV에서. 근데 TV를 보는 사람은 TV의 원리, TV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불이 났다면은 그 어떻게 불이 났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절대 못 밝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이 제조 방법이나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정보를 숨길 수도 있고, 또는 그 공개라고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또는 되게 왜곡되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책에는 이게 배우는 건 이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TV에서 보다가 불이 났어요. 근데 자기는 그냥 전원을 꽂고 TV를 보기만 했는데 불이 났다, 이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왜 그게 불이 나게 됐는지, 이거를 그 만든 그 기업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 실수로 이게 불이 난 게 아니다, 자기네들이 설계나 그 만든 과정상에 그 하자로 인해서 불이 난 게 아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 민법에서는 수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나 저희가 배우는 쪽에서 이렇게 입증 체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양가로 2번, 3번, 4번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요. 140페이지 양가로 4번을 보시면은 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1번의 기역, 소유권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 의무 강조,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약 공정의 원칙에 밑에 민법 104조 있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계약 공정의 원칙의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1페이지에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거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약관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툴이 있는 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읽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체결해서 이거를 그 계약 자유 원칙으로 해가지고 위약금을 물기로 하기에는 좀 너무하다, 이런 판결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 과연 보상해야 할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서 그 박스의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가해 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가해자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원래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니네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해 같은 거는 밝히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나왔다면은 그 물질이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무해하다 이런 거를 기업이 밝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과실 책임보다는 약간 이중책임 전환 같은데 어쨌든 예, 배우는 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데요. 자,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챕터에 나온 내용입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건데, 자, 이거는 출생과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권리와 의무라는 거는 출생과 동시에 생기고 사망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쟁점은 뭐예요? 언제를 출생으로 볼 것이냐, 언제를 사망으로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가 의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그 행위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행위 능력과의 차이점에서 그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와 같이 설명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보시면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그 행동만 그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게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되고요. 취소는 개별적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처리되고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무효라는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없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나 이거 무효라라고 주장하면은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거고요. 취소는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 나 이거 취소할래라고 말을 해줘야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뒤에 145페이지에 가면은 무효와 취소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챕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 세 개의 차이점만 알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2번에 양가로 1번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은 출생으로 발생하고 사망으로 없어지는데요. 자, 태아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권리 능력에서는 태아가 문제가 됩니다. 태아. 태아라는 거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판례는 완전 노출설이라는 거를 따르는데, 완전 노출설이라는 거는 태아가 엄마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는 과연 아기가 그 뱃속에 있을 때 당한 피해에 대해서 또는 상속이나 이런 걸 발생했을 때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원칙은 완전 노출설에 따라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 등에 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태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 능력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는 완전 노출설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심폐기능 정지설을 따릅니다. 그게 뇌사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뇌사설로 인정된 게 아니고 보통 뇌사가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게 되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기를 이용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뇌사 상태에서 사람의 장기를 꺼내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냥 장기 적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망 상태로 인정하는 그런 학설이 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밑에 의사무능력자로 젖먹이,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이 대표적이나 판단 자체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만취자예요. 만취자. 원래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 관대해가지고 그때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약간 되게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절대 안 봐줍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술을 먹고 옛날에 뭐 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이런 전력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술을 먹으면은 당연히 폭행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굳이 먹었다, 그래서 감해주지 않는, 정신 의사 무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취한 자는 아마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입니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행위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이 있고, 자, 뭐냐면은, 자, 미성년자는 뭐요? 우리나라에서 민법을 정했어요. 성년 미만이 19세 미만이자 정했고요. 그다음에 한정치산자는 뭐냐면은 너무 낭비병이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재산으로 1억 남겨줬더니 한 달 내에 5억 빚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케어가 안 되니까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으면은 미성년자 똑같이 취급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쓰인다고 봐야죠, 한정치산자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 사람들을, 이게 한정치산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가족일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을 이렇게 굉장히 뭐라죠, 정신 이상자 같은 걸로 몰아가는 이런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비교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단이, 의사 능력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그리고 행위 능력은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무효,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취소.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자 제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표가 있는데요. 이 표도 역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돼 있고, 이게 은근히 되게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야근을 한 뒤 자가용으로 퇴근길에 나선 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였고 교차로에서 미처 신호등을 확인하지 못해서 진행하다 좌회전 중이던 차와 부딪힌 사고를 일으켰다. 상대편 차의 운전자는 임신 5개월인 을이었는데 이 사고로 을은 물론 뱃속의 태아 병도 다치게 되었다. 만약에 병이 5개월 후에 다리가 기형인 상태로 태어났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자, 답은 아시겠죠? 답은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소송을 하려면요. 당사자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태아라면 지금 이름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과연 이런 사람을 대상을 지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만치 상태에서 한 계약도 유효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읽어보죠. 계약을 만치 상태에서 덜컥 체결하고 말았다. 다음날 잠에서 깬 갑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계약서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게요. 자, 만치 상태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자, 그럼 만치예요. 만치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 들었고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은 하나도 없이 안 듣고 만치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듣고 계약을 체결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너무 틀려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다 들었고 서명 날인만 만치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계약은 체결된 거로 봐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치 상태에서 이 내용에 다 듣고 나서 이 상태에서도 또 서명 날인 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체결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효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자, 무효와 취소에서요. 주장의 필요 유무, 여기서 당연히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기도 한 게, 어차피 무효라고 해서 혼자만 나 무효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주장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무효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다, 효력이. 자, 그 다음에 효력은 어떻게 되냐? 자,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도 없는 거죠. 근데 취소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취소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문제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형성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취소 주장을 할 때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또 문제는 또 밑에 추인이 있는데요. 자, 추인이 뭐냐? 추후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후에 내가 이거를 인정한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이지 무효인 걸 내가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다른 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취소권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15세쯤 되는 사람이 샀어요. 뭔가 비싼 걸 샀어요. 아빠 몰래 한 뭐 300만 원짜리 샀다고 해봐요. 뭐 300만 원짜리 게임기 같은 거 샀다고 하죠. 자기 이거는 아빠 돈을 몰래 빼서 산 거예요. 내 상대방이 어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생기는데 자 15세인데 10년이 지나면 25세예요. 성인은 19세잖아요. 19세가 돼서도 계속 이 게임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이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인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두고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묵시적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한의 제한 10년이 무조건 지켜진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보시면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치소로는 행위 무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르고요. 그냥 어차피 문제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번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대학 시절부터 사랑을 키워오다 결국 결혼하는 데 성공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낳았는데 갑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을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을은 갑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하고 이혼에 대해 알아보기 이 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런 거죠. 기억, 사법이죠. 국가기관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니은, 헌법이나 형법과 같이 공공의 생활 규 아니죠. 디귿,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행정작용도 아니죠. 2번입니다. 가나 사례와 관련된 근대 민법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이 인근의 주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건물주는 자신의 땅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난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한 여성은 입사 과정에서 결혼 후 임신할 경우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자, 가는 건물주가 자기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공공성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거고요. 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취업 근로계약하는 것도 계약 자유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민법 조항과 가장 관련 있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제 755조를 보시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자,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당 책임이고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도 상당한 주의를 할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면서 과실 책임에 대한 수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읽어보시면은 1조도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756조도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은 실제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라는 건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 미성년자의 부모들. 그러니까 옥상에서 애가 장난치면서 막 뭔가를 던져요. 막 뭘 던져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 거죠. 맞았을 때 이제 막 가가지고 애를 잡아가지고 치료비 내놔라 했을 때 얘가 막 500원 주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들을 책임 무능력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부모가 져라. 대신에 이것처럼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니네 부모가 얘를 너무나 감독을 잘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과연 애들이 뭘 하는데 사고 친 거에 대해서 과연 그 부모가 감독을 너무 잘했는데도 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거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갑이 소송을 준비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의 원칙. 자, 이거 있는데, 자, 내용이 기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인기를 받던 가수가 처음에는 그냥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가 좀 지나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계약 다시 해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동방신기에서 좀 나왔던 거죠. 자, 답은 계약 공정의 원칙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가, 나의 사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민법의 원칙은 A. A 회사가 방류한 폐수로 오염된 하천에 빠진 아이에게 심한 염증이 발생하였다. 나. B는 길을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해보니 간판의 점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해놨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간판이 떨어진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래서 B는 가게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둘 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인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판의 소유자는 점유자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점유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 베네라고, 카페 베네 좀 유사 그냥 명칭이 그러니까요. 그냥 카페라고 할게요. C카페가 있는데 C카페 간판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돌풍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점유자는 정말 이거를 꼼꼼하게 시공을 하고 다 해놨는데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간판을 맞은 사람은 아, 내가 재수가 없구나. 아, 치료비는 내가 부담해야지 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점유자한테 책임을 묻게 하되, 점유자가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6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으로 생긴다. 맞습니다. 2번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법인은 쉽게 말하면은 주식회사 뭐뭐 이런 게 법인이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사람인데 법인은 법으로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과 사람은 법인과 자연인은 분리돼서 취급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 한다. 맞습니다. 4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태아의 권리 능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중에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 능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자, 5번 임신한 여성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산할 경우 이 여성은 태아를 대신에 태아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뭐가 문제냐면요. 자, 태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태아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이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어야 이 태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태아지만 뭐 김땡땡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김땡땡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정이 안 되면은 이때 옛날에 있던 행위를 불법 행위를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는 반드시 태어나야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이 되면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유산이 되면 어떡하냐? 유산이 된다면은 이제 그 애를 가지고 있던 임산부 있죠. 어머니가 이 그러니까 태아가 유산한 거에 대한 정신적 손해라 이런 걸 물을 수가 있는 거지, 태아 자체가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7번입니다. 가 나에 해당하는 예가 발에 짝지어진 것은, 자, 가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의사 문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행위 문면자를 얘기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 갑과 을은 어려운 형편에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 갑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을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혼자 남은 을은 생활비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공장을 다니는 등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퇴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여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을은 아이를 유산하였다. 유산을 했습니다. 보시죠. 기억. 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을은 할 수 있죠. 살아있으니까요. 니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을은 태아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디귿. 태아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배상 청구 아니죠? 태아는 죽었습니다. 자, 리을. 민법상 출생의 시기는 진통설에 따르기 때문에 아니죠. 완전 노출설에 따르죠. 답은 1번입니다. 150페이지의 9번입니다. 밑줄친 부분과 관련해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법 제3조에 의해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출생 전에 태아도 형성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차 출생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와 관련하여 특정 법률 관계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계산권 아니죠. 니은 상속권 맞고요. 디귿 아니고 리을 손해배상 청구권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번 만 18세 맞죠? 2번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만 19세의 대학생. 자, 그 혼인을 하게 되면요 성년의제라고 해가지고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행위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자, 3번, 4번 전부 다 뒤에 보시면은 선고를 받은 자, 5번도 선고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선고가 돼 있어야 행위 무능력은 인정되는 거고요. 자, 11번. 다음 설명들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행위자의 법률 행위를 동의하더라도 행위자는 스스로 변명할 수 없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금치산자입니다. 세 번째만 딱 보면 이제 금치산자라고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12번. 행위 무능력자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1차적 목적은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맞죠? 니은. 행위 무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 아니죠? 유효이고 취소 사유죠. 디귿.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달리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얻어도 단독을 할 수 없다. 맞죠? 이전에 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리을. 사고로 인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바로 금치산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니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모두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1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